네, Q&A.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교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구 단위 지침도는 무엇이며 교회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재개발 쪽 설계를 좀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 지구 단위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보상받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쳐서 보상받는 것 이상의 리스크를 교회가 안고 있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보상하기 전에 조합하고 협상을 할 때 이거를 반드시 짚으셔야 돼요. 보상을 뭐 수백억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 지구단위 지침 자체가 건축의 규모나 높이나 용도, 차량의 어떤 진입이나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다면 보상 많이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네. 자, 설명을 잘 듣길 바라요. 자, 지구단위 지침은 무엇이고 건축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 그럼 지구단위 지침의 정의, 용도, 뜻,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저번에 우리가 쭉 설명했지만 종교 용지를 받게 되면 땅이 다 멸실이 되고 건물이 다 멸실이 되고 복판에 있는 종교 용지가 저쪽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옮겨지잖아요. 1:1 대토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그 재개발 구역이 뭐 한 10,000평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10,000평이 다 백지화되고 거기에 새로 도시계획 시설, 도로, 하수망, 오배수, 우수, 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걸 새로 도시계획을 만드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이 전면 새로운 도시계획을 만드는 지침을 지구단위 지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지침은 건축법에 우선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무서운 법이죠. 이걸 딱 박아 놓으면은 건축법보다 이걸 먼저 지켜야 돼요. 먼저 이행을 해야만 건축허가를 낼 수 있고 사용 승인도 이것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그 지구단위 지침은 뭐냐면은 종교 용지에 건축법에 대한 법적 내용을 규정한 지침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그 법적으로 지정한 지침의 법적인 내용이 몇 개가 있느냐 보면 크게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어떤 게 있냐면은 건물의 높이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놨어요. 4층 이하로 건축해라. 5층 이하로 건축해라. 이렇게 층수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층수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지침도에는 높이로 규정합니다. 20m 이하로 해라. 종탑까지는 25m까지로 해라. 심지어 지붕의 지붕의 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해라. 이렇게. 근데 일산이나 이쪽의 지구단위 지침을 보면 경사의 각도까지 규정을 해놨어요. 짧은 변을 1이면은 높이를 2m, 2배, 1:1의 비율을 가진 경사지붕으로 종교시설은 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1:2 경사를 두면 뾰족한 지붕이 돼요. 참, 그러니까 이거 행정관청에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거 그냥 막 그리는 거죠. 이거 1:1로 하면 건물이 굉장히 아주 보기 흉한 건물이 나와요. 무슨 우리가 고딕시대 사는 지금 2022년도의 뾰족 지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파트는 평지붕인데. 그러니까 이런 독소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다 정해버렸어요. 보통 일반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60%고 용적률이 200%인데 여기는 뭐 150%로 해라, 뭐 210%로 해라, 이렇게 건폐율을 정해놓고 또 용적률까지도 정해놔요. 일반 지역은 200%인데 여기는 뭐 180%까지 해라, 뭐 심지어 또 230%까지 해라, 용적률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나오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규정보다 많거나 적거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독소조항 아닌 독소조항, 교회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어려운 지구단위 지침의 내용은 건축 한계선입니다. 자,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종교용지가 있으면은
이 앞이 이제 도로라고 치자고요. 이렇게 여기 10m 도로가 간다라고 하면은 이 10m 도로변에서 우리 건물에 건축 한계선을 그어놨어요. 대부분 보면은 이 한계선이 3m로 그어진 지구 단위도 있고 5m, 6m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해요. 근데 3m 정도는 건축의 모법에서도 3m를 띄어야 되거든요. 한계선을. 여기는 이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라 해서 3m를 띄어야 돼요. 도로선에서 3m. 일반 대지에서는 1.5m씩만 띄면 되는데 재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 지침도에 보면 6m를 후퇴하라라는 지구단위 지침도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그 강북구에 있는 모 재개발 지역의 교회입니다. 땅이 크지도 않아요. 뭐 한 180, 90평 되는 땅인데 건축 한계선이 6m로 그어져 있어요. 6m. 그럼 이 적은 땅에 6m 안에는 아무것도 못 져요. 주차도 못 합니다. 거기는. 이 지구단위 지침의 이 건축 한계선이라는 것은 이 안에는 아무것도 못 해요. 주차도 못 하고 조경도 못 하고 건물은 원천적으로 못 지고. 그럼 이렇게 후퇴하는 거는 뭐냐? 보행자 통로라는 거예요. 공공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공의 통로를 많이 확보하라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소유권은 물론 교회 소유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 후퇴하라는 거기 이게 건축 한계선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6m 한계선을 띄고 나면 참 건물 짓기가 아주 어려워요. 만약에 이쪽에 1조건이 북쪽으로 걸리면 여기서 또 1조건 건물 높이에 2분의 1 띄고 나면 건물 짓는 거는 땅을 만약에 크게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땅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 한계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량 진출입로도 정해져 나와요. 지구단위 지침에. 자, 이런 땅에 지구단위 지침을 보면 이쪽으로만 차량이 들어와라. 딱 정해줍니다. 이쪽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이 지구단위 지침도를 만드는 그 시청이나 구청에 물론 용역을 줘서 하지만 이 아파트 재개발 건축 그 설계하는 팀과 인허가 관청과 교통 역량 평가업체와 복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교회의 어떤 유익이 되게끔 지구단위 지침도를 만들지 않아요. 교회보다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구단위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독소조항이 뭐냐면은 이 지역의 개발 규모까지 정합니다. 개발 규모. 자, 우리 교회는 지금 기존 교회도 1000평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쪽 재개발의 종교용지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1000평을 지금 기존 교회가 깔고 있다면 저쪽에 가면 뭐예요? 1500평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쪽에 갔는데 800평밖에 못 져. 그럼 이거 무슨 재개발 의미가 없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용하는 것만 또 못하게 건축을 하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재산권 침해도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지침에. 제가 자, 이런 그 개발 규모에 대한 지구단위 지침도의 한 예를 지구단위 지침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것이 이 서울시의 어느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도예요, 이게. 이 지구단위 지침도인데 지금 이 교회가 건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중앙 부위의 노란 지역에 있는 그곳이 종교용지입니다. 그리고 허옇게 길게 나와 있는 게 도로예요, 도로. 15m에서 20m 도로고 도로 주변에 약간 빨갛게 진한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은 개발 규모가 커요. 뭐 일정 규모 이상을 질 수 있는데 그 빨간 것 뒤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지구단위 지침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 최대 한도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하, 10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1000제곱미터면 300평이에요. 500제곱미터면 150평 정도 되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란 블록도 공동개발을 권장해서 해라, 아니면 두세 필지를 묶어서 해라, 이런 세부 규정까지 지구단위 지침도에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정작 필요한 규모만큼을 질 수 없는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예, 굉장히 문제죠. 굉장히 문제입니다. 건축 한계선도 문제고, 심지어 송파구에 있는 재개발 지역의 어떤 교회는 차량 진출입로를 북쪽에 내놨어요. 북쪽에 내놨는데, 북쪽은 보통 어떻습니까? 일조권을 띄니까 거긴 띄게 돼야 되잖아요. 띄는 거래요. 근데 차량 진출로를 남쪽에 해놨어요. 남쪽으로만 들어가게. 그럼 남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삥 돌러가지고 북쪽 램프로 내려가야 돼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리스크가 많은 이런 독소조항들이 지구단위 지침도에 계속 상존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구단위 지침도를 확정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못 고쳐요. 그건 고치기 힘듭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조합하고 협상을 할 때에 지구단위 지침도를 작성하기 전에 조합에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지침의 내용은 가급적 완화를 해줘라. 대전의 공지도 3m로 해주고, 높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질 수 있는 것까지 해주고, 개발 규모나 뭐 이런 것도 우리 규모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등등을 협상 초기부터 교회에다가 협상을 해서 끌고 가야 돼요. 제가 재개발 쪽 설계를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꼭 이런 부분들은 협상하고 난 뒤에 불거져요. 허가 내는 과정, 건축 시공하는 과정에서 불거집니다. 그러다 보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보상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얼마를 받아내야 되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런 정말 건축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교회의 품질과 기능과 경제성을 저하하는 이런 요소들, 독소조항들은 전혀 거르지 않은 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협상 초기부터 땅이 종교용지가 이전되는 과정부터 건축가를 선정하셔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조언을 받으면서 가셔야 보상도 받고 또 교회다운 교회, 기능이 극대화되는 교회, 품질이 극대화되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Q&A, 지구단위 지침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건축과 함께 하십시오.